성균관대학교 유필화 교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리더십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를 새로 펴내신 유필화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영학과 이제 역사가 만난 셈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인문학의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는데 유 교수님께서 좀 그 하나의 어떤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과찬의 말씀이고요. 우선 뭐 제가 평생 동안 이제 기업을 연구하고 경영학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리더십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 어떤 회사이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고 성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리더십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가 이제 큰 화두였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리더를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또 많은 우리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역사에서 본 그 리더, 역사에서 본 리더십, 이번 현재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리더십의 스승으로서 역사라는 개념에 매료됐었고요. 그래서 역사책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경영의 지혜를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경영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만 사실 연구를 해도 그 연구할 양이 많고 벅찬데 역사 속에서 이제 리더를 찾아내고 또 리더십을 이렇게 정립해 내려면 사실은 굉장히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 교수님께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탁월한 학자이면서도 부지런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이 역사책을 읽어가는 과정들은 어떠셨는지? 우선 뭐 제가 독서를 우선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문사철이죠.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책을 다 좋아하는데 우선 저는 역사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동떨어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현재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비슷한 일이 또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인 혹은 그 기업에서 크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리더십에 관한 그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이 아주 큰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리더십 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역사책을 주로 참고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경영과 역사가 만나 보니까 이제 경영학이 일종의 인간학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숫자와 어떤 성과 중심에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학문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에서도 이미 이제 고전들을 통해서 어떤 그 경영의 어떤 길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는지요? 네. 우선 기업은 하나의 큰 유기체이죠. 뭐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재무, 마케팅, 회계, 인사, 조직 나눠서 하지만은 결국은 회계, 경영, 재무가 다 이게 그 일관성이 있고 유기적인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어떤 생명을 가진 그 유기체인데 어느 한 부분만을 알아갖고는 경영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업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사람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사람이고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고객들도 사람이고 잘 또 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 협력개체를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저기 그 능력이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다면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과 기업 경영은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이 책이 리더십을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간 불신, 그다음에 인간 신뢰, 의지, 자비 이제 각각의 리더십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인간 신뢰 이런 게 맨 먼저 나옴직한데 인간 불신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 순서를 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실제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예. 인간 신뢰를 하신 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예. 또 믿는 도끼 발등 찍힌 분들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기업을 이끌 경우에 더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분들 적어도 그분들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예컨대 이제 한비자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인간 불신의 리더십을 주창하신 예. 분이 그 말씀을 이제 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착하게 굴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성악설이죠. 예. 근데 그 말을 다른 CEO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딱 맞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한비자가 한 말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배반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게 배반하고 싶어도 예. 이런 말들 하면 이제 그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과 다 일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인간을 신뢰하냐 불신하냐 같은 거창한 그런 담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말이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그게 리더들이 인간 신뢰보다는 인간 불신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저게 예.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더 어필, 이쪽은 경영서고, 예. 이쪽은 그 주 타겟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생각에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인간 불신의 리더십을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어떤 뭐 리더십의 이론이랄까 교과서가 이제 한비자인데, 한비자의 이제 그 리더십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적확하고 좀 섬뜩할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아주 통찰로 있는 분이죠. 예, 예. 인간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다. 이렇게 네. 이제 그 규정을 네.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보고 나면 사실 우리 인간이 좀 너무 애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또 현실이긴 하죠. 뭐 그래서 어떤 저게 한비자가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건 사실인데요. 예. 이제 석가모니는 또 그렇게 안 보시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런 면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먼 바탕은 다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석가모니 인간관인데,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논의할 정도의 그 실력은 안 되지만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그 한비자의 말이 또 그분이 주는 조언이 기업 예. 경영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비자를 아주 그 많이 읽고요. 아, 그 그렇습니까? 한비자의 그 인간학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근데 거의 보편화될 정도로 그 지식이 많이 보급되어 있죠. 아, 네, 예. 네. 이제 한비자가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이제 경영자가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그 정치인도 보고 이제 경영자들도 보면 이명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일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챙기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경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한비자 얘기를 보면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자멸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권한을 너무 순전히 위양하지 말라라는 예.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권한을 위양하자고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아주 바짝 말랐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위양을 해도 괜찮은 거는 과감하게 위양을 해서 철저하게 저게 그 다른 사람의 지혜와 이게 머리를 빌리되 예. 위양을 해서 안 되는 거는 철저하게 잘 꼭 갖고 있어야만 이게 힘도 유지하고 조직도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양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그 지혜를 저희는 한비자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이제 법술세 중에서 그 어떤 핵심적 권한을 세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이게 조금 개념이 복잡합니다만 예,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예, 예. 뭐 지금 말하는 이제 권한 위양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 예. 어느 정도 일반 상통만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아주 열심히 읽었군요. 법술세까지 외국이시는 거 보니. 어렵게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른 어떤 네. 경영자가 네. 이제 한순간에 망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필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이유를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한비자를 통해서 그 답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8가지로 그 보여주고 계시던데요. 좀 많긴 하지만 패망의 길을 알면 사실 이제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주요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맨 처음으로 들고 있는 게 어떤 순진한 고난 이야기는 안 된다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업을 좀 소홀히 하지 말라. 이제 본업 내지는 본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자는 바로 그 한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걸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죠. 하나는 처음에 한비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너무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뜻으로 썼던 것 같은데, 요새같이 통신 수단이 발달한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최고 경제 어디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다만 현대 경영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기업의 핵심 역량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거기를 키워야 되는데 본업을 등한시하고 별로 핵심 역량이 없는 부분에 다각화했을 경우라든가 혹은 최고 경영자가 기업 경영 이외의 분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질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의를 지켜야 된다 말도 나오는데 너무 그런 건 흔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 인간관계의 어떤 기본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께서 신경영을 할 때요. 삼성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졌었거든요. 거기에 에티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법. 그러니까 예법이라는 것이 사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한비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예의를 반드시 꼭 지키는 것 그런 것을 아주 주장하고 계시죠. 한비자 하면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럴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간다움을 어느 정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인간 본성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의를 차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에 빠지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예의나 지금 똑같죠. 너무 가무나 술에 빠지지 말라는 뜻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도 최고 경영자가 너무 그런 가무 음주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에서부터 상당히 통찰 얘기까지 상당히 둘을 갖추고 있는 저서가 한비자가 쓴 한비자입니다. 그렇겠네요. 동양에 한비자가 있다면 이제 서양에는 마키아벨리가 있고 이 책에서도 마키아벨리를 다루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11명의 역사 속의 리더를 어떻게 골라내셨을까? 수많은 정말로 수천 수만 명의 리더 속에서 잠깐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수많은 인물들 다 꿰뚫어보고 놓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분을 골라낼 정도 실력은 안 됐고요. 우선 평상시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 제가 존경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그분의 리더십이 현대 기업 경영에 응용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죠. 저는 이제 기업 경영을 전쟁을 항상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제비치 전쟁도 좋아하고 이제 전쟁사도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기업 경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서 발휘된 리더십, 전쟁에서 써여진 전략이 현대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관 같은 분이 이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혁혁한 전과를 올리신 분인데 전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리더십 발휘하나 할 때 이순신 장관 같은 분이 이제 훌륭한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있고요. 그렇네요. 전쟁을 여러 번 해서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독일 통일이 거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정말 난관이 많았거든요. 난관이 많은데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은 프러시아 수상으로 있으면서 결국 통일 일궈냈는데 그 어려운 난관을 계속 극복해가면서 전쟁을 덴마크하고 했지, 오스트리아하고 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했죠. 전쟁 3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남부 바이에른주 같은 남부 독일의 약간 카톨릭스에 강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 잘 설득해가지고 또 북독일 연방 들어오게 하고요. 그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기업 경영하고 다를 뻔거든요. 닮아있네요. 그럴 때 전쟁을 할 때 또 이겨야 되고 또 말 잘 안 듣는 임원도 잘 설득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분의 리더십도 이제 기업 경영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좀 크게 소개돼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이제 이나머리 가져간 분은 예. 이제 살아계신 유일한 리더로 제가 모셨는데요. 예. 기업 경영이 참 이게 그 삭막하죠. 삭막하고 우리가 이번에 골드만삭스나 같은 그 투자은행들의 CEO가 너무 많은 보수 가져간다고 이제 비난도 받고 그랬지만은 어떤 철학이 있는 경영자랄까요? 예. 철학 있는 경영자를 참 그리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철학이 있으면서 그 철학을 아주 완벽하게 자 기업 경영에 실현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지금 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분은 이제 그분의 리더십은 저는 이제 준엄한 자비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제 자비로운 리더십에는 굉장히 준엄한 면이 있는 그런 분의 리더십은 이제 당장 이제 발휘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현재 지금 네. 우리 성과로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본 예. 정부에서 지금 일본 항공, 저펜 에어라인즈니까 저펜이라는 말이 이게 있는데 예. 그 항공사가 이제 파산하면 참 그 나라에 대한 유신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항공을 구하라고 구원 투수를 보낸 분이 이제 이나머리 가즈와이니까. 아, 예. 네, 그만큼 이제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업에서 성공했지만은 겸손하고 그다음에 예. 그 철학을 항상 저술이나 강연들을 발표하시면서도 철저하게 언행일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분은 그래서 모셨고요. 예. 다 한 분 한 분 다 이유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순신 장관 할 때 전쟁 때 리더십을 했는데요. 처칠도 마찬가지죠. 예. 처칠이 취임한 때가 1940년 5월 10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미 폴란드하고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이제 동굴아빠, 북굴아빠 국가는 항복했고 곧이어서 네덜란드, 벨기에 항복하고 한 달 반 후에 프랑스도 항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미국은 전쟁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아직 예. 그때가 소련은 아직도 네, 독소 불가 신조약 이후에 나치 독일의 편을 두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참 고립무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항상 희망을 불어넣고 예. 그다음에 정말 리더십 발휘해서 결국은 이제 승전을 이끄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리더는 이제 네, 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네, 거기에 네. 희망을 불어넣고 네. 뭔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인데 처칠이야말로 이제 그런 대표적인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보여주신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설 리더십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정도 말이죠. 예. 연설을 참 잘하셨는데요. 아, 예. 연설할 때 어휘가 참 되게 잘 선택하셨죠. 근데 그 연설 솜씨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꾸준히 연습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이 수사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사학에 상당 조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수사학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쓴 연설문을 상당 부분 자기가 직접 쓰시고 하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그 가슴에 딱 와닿는 그 연설문 하나하나가 영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고 또 항상 그 민중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 예. 폭격을 하면 독일 공군이 예. 이게 비행기에 폭격을 해도 그냥 저기 지하실에 안 가요. 그냥 저기 옥상 올라가고 폭격기 구경합니다. 그 관찰하고 또 끝나자마자 막 저기 그 피폭지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뭐 그런 분이었죠. 아, 네, 예. 네, 네. 저는 왜 세종대왕은 안 들어가셨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래서 뭐 했거든요. 세종대왕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사실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예. 세종대왕은 제가 참 존경하죠. 예. 제가 우리 문화의 여러 그 측면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한글과 우리말이거든요. 예. 그 한글 만드신 분이 이제 세종대왕인데 제가 왜 그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이 책은 경영자들, 기업을 이제 겨냥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계셨을 때는 상당히 평안한 시대였거든요. 물론 이제 만세 리더가 아니었다. 이렇게. 북방에 조금 진출한 건 있었지만은 예,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쟁 때 이끄신 분은 아니고 평화시의 리더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분의 리더십도 뭐 훌륭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그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발휘된 리더십이 현재 기업인들이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해가지고 예. 세종대왕은 못 모셨습니다만 예.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기업은 영원히 전쟁대 속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예. 마키아벨리 할 때 변화 경영도 썼지만은 기업을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삼성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세인들이 잘 나간다 얘기하는데 예.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재투자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기업이 크고 잘 돼서도 긴장이 풀고 긴장감을 풀고 오만해지는 순간 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성장이 참 어려운데 많은 건 순식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게 그 기업은 끊임없이 긴장을 불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 적으로 봐야 되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기업 경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까 이제 우리가 한비자를 봤는데 서양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있고 또 어김없이 지금 이제 여기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마키아벨리 이제 군주론에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군주의 처신법이 오늘날의 경영자가 경영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이제 직원을 다루는 어떤 그런 것과 연관시켜 보면 정말 어쩜 이렇게 오늘날의 그 기업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맞아. 이게 우리들 알고 상식과는 좀 다르지만은 실제 해보면 잘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분의 그 리더십 사상인데요. 부하들 칭찬하라는 거는 잘 이게 누구나 많이 말하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을 잘 못하는 부하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거든요.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뭐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놔두거나 자면은 잘라버리거나 혹시 뭐 내보내기 어려우면은 아주 심하게 야단쳐서 꼼짝 못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하들이 마음 상할까봐 약하게 어정쩡하게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정쩡하게 야단치면은 그 메시지도 잘 전달되지 않고 반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남들한테 심한 말 하기 싫어하니까 좀 어정쩡하게 야단치죠. 좀 약하게 야단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사람한테 이제 그 최고 경영자한테 좋은 일 해줄 때도 있고 나쁜 일 해줄 때도 있는데 그런데 보너스 1,000만 원 줄 일 있다. 1,000만 원 한꺼번에 주지 말고 100만 원씩 10번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조금씩 해서 시치 말로 약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어떤 부하들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후닥 다 해치워가지고 여러 차례 나누지 말고 후닥 다 해치워서 그 후유증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그 부서 축소를 이제 추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키아벨리 같으면 이제 초기에 확실히 빨리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후닥 다 해치지 않으면은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특히 이제 기업에서 구조조정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구조조정 항시 해야 되지만 아주 획기적인 구조조정은 후닥닥 해치워서 어떤 거기에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네요. 교수님께서 쓰신 그 마키아벨리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알던 것과 좀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리더나 지도자는 반드시 현명한 조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주 저는 훌륭한 통찰을 보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키아벨리가 어떤 리더의 능력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을 보면 리더의 그릇이 나타난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 바뀌었을 때나 이제 어떤 수상이 처음 취임할 때 강렬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많이 보여준다고는 이제 뜻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람 어떻게 쓰느냐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로 자기 리더십 발휘하라는 그런 어드바이스 주고 있고 많은 의사결정을 더 복잡 의사결정하니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얘기하고 있죠. 요새 같으면 컨설팅을 좀 적극 받으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고문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문의 왕의 비유에 맞출 이런 말 들으면 왕이 좋아하겠다라는 이게 왕의 심중을 헤아려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고문은 피하라는 얘기죠. 고문은 왕은 임금은 군주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철저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한게 없이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컨텍스트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그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불교에서 미린다 왕문경이라는 아주 특이한 경전이었는데요. 그 옛날에 히랍의 왕하고 그리스 왕하고 인도의 승려가 서로 대담하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스님이 이름이 나가사나라는 스님인데, 그저 히랍 왕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니까 그걸 묻습니다. 당신은 지향으로서 나하고 얘기할 것입니까? 정말 같은 토론자로서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지향의 어떤 분위기로 얘기를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주 혹은 이제 CEO는 많은 고문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이렇게 그 CEO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CEO의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도 의자왕이 그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그 백제가 허망하게 패해난 얘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실제로 교수님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이사도 하시고 또 경영자분들로부터 이제 좋은 요청도 받고 컨설팅도 의뢰도 받고 하실 텐데 그때 있는 그대로 물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비교적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그 점에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드린 도움말이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저와 그만 일하게 되더라도 저는 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전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또 부탁드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비자가 얘기한 것인데요. 이건 이제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면 있죠. 그거는 꼭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그 최고 경영자도 어느 상관도 꼭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제 영린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꾸로 역제에다가 이제 비늘린자인데요. 그 용이 어떤 여기 그 목 근처에 있는 비늘이랍니다. 거기만 건드려 금방 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내지는 그 자기의 상관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타부 같은 그런 그 면이 꼭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가지고 그것만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영자도 인간이다. 그것만을 꼭 건드리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다는 것과 그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건 또 다르게 보면 소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배려하면서. 그렇군요. 그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이제 군주의 어떤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 이거를 그 변화 경영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제겔치가 자기를 그 미스터 중성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제겔치의 그가 일은 잘했죠. 지금에 와서는 제겔치 같은 경영 스타일이 과연 맞느냐라는 데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지위를 번창하게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마저 했던 것이 이제 그 변화 경영인데요. 그 제겔치가 한 얘기하고 그 마키아벨리 한 얘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겔치 얘기하고 곁들여가지고 마키아벨리의 그 변화 경영 얘기를 좀 전개했죠. 그러셨군요. 거기에 보면 변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신미를 각오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게 중요한데 특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업원이 10,000명인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한두 번밖에 못 듣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비스마르크의 리더십도 사실은 그 우리 경영자들이 좀 굉장히 배우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장점이랄까요, 뛰어난 점이랄까요, 이걸 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저는 이제 현대 경영 용어로 이제 그분을 통합 전략의 대가라고 그랬거든요. 통합 전략이라는 것은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자원을 잘 연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러시아 수상이 됐을 때 내부의 자원을 보면은 그 당시 프러시아 군단이 이미 막강했거든요.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프라시 군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군대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랫동안 독일 민족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할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독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프러시아의 그 막강한 군대가 이제 내부의 강점인 반면에 외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프러시아가 그 둘러싸여 있습니다. 열강에. 그 당시 열강이라면 러시아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데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열강이 그 단결해서 그 통일 방해하려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열강들을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강이 갈라져서 같이 행동 못하게 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강들이 서로 단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외교력이었군요. 그 외교 수완이 또 하나의 큰 그 내부 강점이었습니다. 그분의 외교 수완, 프러시아의 막강한 군대, 독일 국민의 그 간절 열망 이런 내부 자원을 잘 완벽하게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전혀 필연이 아니었거든요. 독일 통일이 전혀 필연이 아니었는데 그걸 그것도 우연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 통일을 일궈냈죠. 일궈냈는데 1871년 1월에 이제 독일이 통일됐는데 그러고 나서 1945년에 그 나치가 망할 때까지 74년 동안 세계사에서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은 두 번이나 일으켰으니까요. 에너지가 너무 많았던 걸까요? 그 당시에 독일이? 에너지가 사실 넘쳤죠. 1871년도 1월에 통일됐을 때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인구가 100만 명씩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국력이 일치월장하는 것이죠. 일치월장하는 것인데 더 팽창을 하려면 이제 이 유럽 대륙에 독일이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독일이 너무 커진 거 원하지 않으니까 독일을 견제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있었고. 근데 이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의 또 반면 교사이기도 한데요. 비스마르크가 워낙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에게 물러나고 나서는 그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외교가 아주 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조직 전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완전히 망했거든요. 나치 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세운 독일 제국은 74년밖에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독일이 이렇게 망했느냐를 가지고 2차 대전 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여러 유론 중에서 이제 미국의 고든 크레거라는 분이 내린 결론이 저는 제일 동의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비스마르크는 뭐 잘못이 한 게 없다. 후에 후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비스마르크가 그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들을 만들고 결정적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정치 교육을 전혀 안 시켰고 그리고 본인이 소통을 하고 설득하는 경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이 많아서 결국 물러났고 또 그 사람이 물러난다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고 또 독일 국민이 워낙 정치 교육을 못 받고 독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빌헬름 2세의 좀 황당한 행동이나 혹은 나치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을 이렇게 중으로 놔두는 이런 게 정말로 그 어떤 공동체에 나중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네요. 경제력이라는 것에 비해서 정치수 너무 낮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일종의 이제 기업 내부로 본다면 회사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직원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그런 어떤 성장을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에 가진 위상과 이미지와 와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수준이 걸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인간 불신의 리더십을 사실은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그 경영 현장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한면에서 이제 인간 신뢰의 리더십을 두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물이 제갈공명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 이제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주 유선 유지를 이제 모시고 8년 동안 5차례 이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싸움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걸 이제 선전이라고 보셨어요. 예. 우선 우리 삼국지를 통해서 이제 나간 게 삼국지 통해서 우리가 제갈공명 잘 알고 있죠. 예. 이제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제 아주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근데 저는 제갈공명을 이제 모신 것이 우선 제갈공명은 요새 말로 말하면 전문계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죠. 예, 전형적인 전문계연이시죠. 우리 대부분이 전문계연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계연으로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죠. 그래서 전문계연한테 특히 시사점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저기 그 나라를 이끈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청나라하고 위나라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청나라 상대가 안 되는 것인데 청나라가 이제 그 한나라를 이어받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국력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모셨던 이제 유비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무리한 전쟁을 계속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라가 작은 나라 큰 나라 치려니까 얼마 세군도 많이 걷고 국민도 다 군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법도 한데 한 번 동요가 없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대목을 쓰신 걸 읽으면서 정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렇네요. 정말 나라가 어려운 싸움을 하는데 내부는 아주 조용한 것이죠. 본인이 그만큼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고 신상필벌이 확실하고 본인이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요. 그런 것은 이제 백성들이 아니까 그분은 존경하고 그분을 따른 것이죠. 그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미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던질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재산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꼭 자기 자녀들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이렇게 재산 신고를 갖다가 어떤 한 최초의 공직자랄까요? 재밌네요. 본인이 재산이 깨끗하고 적으니까 그것이 또 이제 리더십의 힘이 된 것도 그건 또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과 함께 어떤 청년 결백한 그런 어떤 모습, 이 두 가지가 이제 민심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처럼 제갈공명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인데 그때 이제 유비가 돌아가시면서 내 아들이 부족하면 당신이 이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유비의 그릇도 참 크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앞에 한비자 할 때도 썼습니다만은 그런 큰 이제 유언을 듣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들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맞으면 이제 전문경영인은 이제 재벌 2세를 보좌해서 회사 끌고 가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때 유선 황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썼던 교과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비자라는 책이거든요. 한비자를 한비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한비자라는 책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갈공명 보기에도 이 한비자가 난 게 한비자라는 책이 재앙학에 아주 큰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군요. 공명이 이제 장군의 그릇을 여섯 가지로 나누면서 그걸 이제 하나씩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0명을 이끌 사람 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러는데 10만 명 쪽에 오니까 그 인재를 잘 등용하는 사람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 능력이 출중한 거고 이게 결국은 뛰어난 사람은 결국 인재를 잘 쓰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고 보십니까? 인재 잘 쓰는 게 아까 마키아벨리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재를 잘 등용하고 잘 이게 길러내고 그런 것이 이제 큰 그릇이고 또 거기다가 천문 인문 지리에 대해서 발견한다 그랬죠.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큰
조직체 큰 이게 회사 이끌어가려면은 최고 경영자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인문학도 알고 공부도 좀 많이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의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그 제갈공명이 이야기한 10만인의 장수나 100만인의 장수 굉장히 닮아 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에 여러 그 챕터를 다 성의있게 썼습니다만은 제갈공명 그 챕터가 특히 좋았던 얘기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정말 제가 못 본 제갈공명의 면모를 새롭게 배운 아주 재밌는 장이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해라는 얘기까지 났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술 먹여봐라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여보면 그 사람 아시다는데 이게 섬뜩하죠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네요. 정말 거의 이제 한 1800년 이런 사이를 두고 있는데도 인간은 변하지 않고 또 본질은 같구나. 제갈공명은 그 장수가 이제 조직을 장악하는 비결을 가르치면서 무릇 장수는 신복, 이목, 수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여주는 사람들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듯해서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복의 경우는 정말 자기 마음까지 이해해서 자기의 분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참모를 원했던 것 같고요. 또 수족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참모도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목은 이제 많은 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 경영자 필요로 하는 참모 유형을 세 개 나눈 것입니다. 신복도 필요하고 수족도 필요하고 이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제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만 있으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이미 그런 그 이목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까지도 생각이 미쳐 있다는 그렇죠.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박지정 대통령도 리더십 훌륭한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별로 신망 못 얻었지만은 그 경호실장에서 차지차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수족이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또 그분이 청와대에서 같이 가까이 지냈던 그 보좌관들은 또 상당히 신복이나 이목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제갈공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 실제 경영에 접목해도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카이사르의 이제 역사적 사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할 때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결단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통해서 어떤 그 결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루비콘 강을 기원전 47년도 1월 14일에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요. 그러면 결단이죠. 그래서 그 루비콘 강을 안 건너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론에 항복하거나 원론과 이제 협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건너서 로마를 새로운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사도 발전을 했죠. 근데 그 결단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결단의 사례를 갖다 좀 제가 이제 몇 개 놓고 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결단도 잘못되면 가장 위험한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께서 삼성의 핵심 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들어가기 결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도체에 진출한 것이 그분 돌아가시기 4년 전이거든요.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을까.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살았는데 말이죠. 전혀 새로운 사업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단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결단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저의 결단도 그렇고 최근세에 와서는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 통일이 보장되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엄연히 소련도 있고 동독도 있고 그런데 동독 쪽에서는
뭐 커뮤니티 트리티 커뮤니티죠. 뭐 조약 공동체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콜 수상이 결정적으로 이 완전 통일이 목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에 세우고 예. 과감하게 통일 정책 추구했습니다. 예. 콜 수상의 통일하겠다는 결정적 결단이 없었으면은 독일 통일은 아마 저는 안 이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양쪽의 왕래는 뭐 자유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완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공자와 석가모니의 리더십, 전 참 이 두 분이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물론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경영학과 그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들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신선하면서도 좋았는데요. 어떤 공자와 석가모니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예를 들면 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 교과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공자의 리더십론 이걸 본다면. 예. 결국 이제 그 논의 핵심은 이제 진짜 인자죠. 예. 인자죠. 그래서 이제 인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이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자는 기본적으로 신이죠, 신, 믿을 신자. 우선 그 리더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신이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시간 없으니까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어떤 제자가 이제 그런 말을 묻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국방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다. 세 번째가 이제 신의다. 믿음. 백성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 거꾸로 그 중에 세 개를 하나 뺀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방이다. 두 번째 뺀다 뭘 빼겠습니까? 경제다. 마지막까지 빼서는 안 되는 거는 믿을 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평가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지도자의 가장 근본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믿을 신자 저는 신실한 말로 좀 우리말로 하는데요. 신실한 사람을 지도자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리더는 자기한테는 참 너그럽고 엄하고 남한테 너그러워 그래야죠. 남한테 너그럽고 자기한테는 좀 엄해라 이렇게 자기 수행의 관점에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비자가 보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요. 이 책의 출발은 인간 불신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는 그 석가모니의 리더십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석가모니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정말로 전적인 신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신만으로 이 책이 구성됐다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어떤 인문학을 너무 얇게 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석가모니가 나옴으로써 어떤 우리 인간 특히 이제 회사에서 경영자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그 가능성까지도 다 뭐랄까요 인정해 준다 할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네로 왕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제 기독교 신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제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해놓고 십자가를 위를 걸어가면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이제 살려두고 그걸 못 건너가면 이제 이게 그 기독교 신자라 보고 이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똑같은 이제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불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됐냐를 갖다가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이 방법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모든 사람보다 분노에 떨게 했던 연쇄 강간살인범이 강호순이었죠. 이제 강호순 같은 사람도 불성이 있다고 보고 네가 큰절을 할 수 있겠느냐? 강호순 같은 그런 정말 인면수신 같은 사람도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있다고 믿으면 이게 불자고 그 사람은 불성이 없다고 하면 이제 불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인간
인간 신뢰죠. 인간 신뢰. 그러니까 인간성의 가장 근본은 꼭 불성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면 불자고 그렇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불교의 관점이거든요. 저희가 같은 속세에 있는 인간으로서 참 정말 저기 그 수긍하기 그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 관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자비의 리더십을 한 것이 그런 누구나 저기 그 불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성불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이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정말 아쉬운데요.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맨 처음에 인간 불신으로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전면적 긍정, 그걸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떤 중도의 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